만약 마리 앙뚜아네트가 현대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어마어마한 팔로워를 거느린 인플루언서로 살지 않았을까요? 그치. 맨날 옷 바꿔 입고 자리진 예쁘게 꾸면서 피드에 막 올렸을 것 같아. 앙뚜아네트는 요즘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자기만의 패션, 자기만의 공간을 구축해서 자유롭고 예쁘게 살고 싶었던 사람이었거든요. 베르사유에서는 쉽지 않았을 텐데. 근데 그걸 왕비가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이루죠. 그녀에게 뿌티 트리아농이라는 공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그녀의 취향이 듬뿍 담은 그녀만의 파라다이스였는데요. 그녀는 여기서 비로소 왕실의 의무를 벗어던지고 자기답게 지내면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원할 것 같았던 공간이 훗날 자신을 단도대로 물어넣을 비극의 시발점이 될 줄 그녀는 알고 있었을까요?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토록 사랑했던 푸티 트리아농을 황급히 떠나야만 했던 바로 그날, 그 긴박했던 순간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1789년 10월 5일 푸티투리아놈의 점원은 한없이 구해있다. 잎이 낀 돌틈으로 흐르는 시냇물 소리, 정갈하게 다듬어진 나무들, 그리고 그 가운데 하얗게 빛나는 사란의 심장. 앙뚜아네트는 자신이 만들어낸 이 아기자기한 낙원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이곳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나눴던 행복한 시간들을 떠올리면 세상의 소란도 잠시나마 멀게만 느껴졌다. 바스티유 습격, 잇따르는 귀족들의 도주, 그리고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온갖 악의적인 소문들. 앞으로 이 왕실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녀는 잔잔히 밀려드는 불안을 떨쳐내려는 듯 흘러가는 물결을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바로 그때 정적을 깨트리며 다급한 발소리가 점원을 가로질러왔다. 전갈을 가지고 온 시종이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얼굴이 하얗게 질린 그는 비틀거리면서 그녀의 앞에 멈춰섰다. 떨리는 손끝에 들린 편지 한 장. 봉민을 채 뜯기도 전에 시종의 갈라진 목소리가 점원의 폄하를 잔인하게 찢어누웠다. 폐하, 당장 본궁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성난 파리 군중이 무기를 들고 베르사유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트리아농의 고요한 바람 사이로 멀리서 사나운 군중의 함성이 한청처럼 들려왔다. 드레스 자락을 움켜쥔 팔 위로 소름이 오싹하게 돋았다. 심장이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순간 비틀거렸지만 이내 입술을 깨물었다. 혈관 속에서 어머니 마리아 테레지아의 뜨거운 피가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졌다. 안 돼. 더는 약해질 수 없어. 맞서야 해. 그녀는 팽팽히 당겨진 할시처럼 긴장된 걸음으로 본궁으로 향하는 마차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등 뒤로 그토록 사랑했던 뿌찌 트리아넘이 위태롭고 애잔하게 멀어져 가고 있었다. 실제로 1789년 10월 5일 파리 사람들이 화가 나서 무기고를 털고 집에 있는 칼이랑 도끼 이런 것들을 손에 잡히는 대로 막 집어들고 베르사유로 향해요. 국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찌라시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앙투아네트는 뿌티트리아농에 머물고 있다가 소식을 듣고 놀라서 베르사유 본궁으로 들어가죠. 이야, 무섭다. 그래서 결국 궁 안까지 들어오나요? 네. 이날 오후에 수천 명의 군종들이 베르사유에 도착해서 다음날 새벽 아침까지 대치하다가 왕비의 침실 안까지 밀어닥쳐요. 근위병들이 왕실 가족을 감싸고 몸으로 막아서다가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많이 하던 짓 있잖아요. 잘라가지고 천 끝에다가 꽂은 거죠. 야. 그걸 들고 다니면서 승리의 함성을 지르고 그 꼴을 보던 루이 16세가 군중의 요구를 받아들여가지고 왕실의 가족들이 마차를 타고 파리 띠루리 궁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장난 아니다. 이날 이후 앙투아네트는 다시는 푸티트리아넘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만화 베르사유의 장미를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그런데 어린 마음에 아니 이렇게 예쁜 공주가 뭐 그렇게 잘못했길래 사형까지 당해야 돼? 아니 내가 이 나라의 왕비인데 파티 좀 열고 예쁜 옷 입고 케이크 먹으면서 산 게 그렇게 큰 죄인가? 응? 진짜 그 상황이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치. 왕비 정도 됐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실상은 그 자리가 쉽지가 않죠. 세계사를 보면 왕족도 의외로 전 쉽지가 않아요. 앙투아네트가 당시 유럽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자랑하던 합스부르크가의 여제 마리아 테레지아의 맏딸이잖아요. 요 매력 넘치는 아가씨가 정략 결혼으로 프랑스의 왕세자 훗날 루이 16세한테 시집을 가게 된 겁니다.
원래 프랑스랑 오스트리아는 숙적이었는데 갑자기 동맹을 맺었다고 하더라고. 맞습니다. 두 가문이 원래는 오랜 원수 사이였죠. 근데 이때 프리드리 2세라고 갑자기 프로이센의 전쟁 천재가 등장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즉위하고 6개월 만에 오스트리아에 쳐들어오거든요. 그때 마리아 테레지아도 갓치기에서 정신없었는데 젊은 여자니까 얕보고 바로 쳐들어온 거지. 그래서 갑자기 얘가 초반 러시로 막 쳐들어오니까 초반 러시. 마리아 테레지아가 슐레지엔이라는 날짜배기 땅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저 야하치 새끼 내가 진짜 가만 안 둔다. 마리아 테레지아가 거의 20년 동안 여기 되찾으려고 전쟁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외교 공작을 해서 왕따를 시켜야겠다 하고 프로이센을 고립시키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프리드리 2세가 영국하고 덜컥 동맹을 맺어버린 겁니다. 영국. 그래서 마리아 테레지아가 열받았어. 그래가지고 루이 15세한테 영국이랑 프로이센 저것도 손잡는 거 봤냐, 우리도 빨리 정신 차리고 대응해야 된다 해서 오랜 적이었던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가 파격적인 동맹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맹만 해서는 불안하잖아. 그동안 왼수였는데 어떻게 믿어. 그치. 그래서 이걸 더욱 공부시키기 위해서 애들 결혼까지 논의하게 된 거예요. 맞아. 그래서 루이 15세 손자하고 마리아 테레지아 딸하고 결혼하게 된 거죠. 그 많은 자녀 중에 나이 많고 건강한 애를 추리다 보니까 앙투아네트가 제일 적달난 거야. 그래서 신부 수업을 빡세게 시키는데 앙투아네트는 궁전 하녀들하고 놀고 장난치기 바쁜 그냥 철부지였다. 막내딸이니까 뭐. 진짜 못 부리고 춤추는 건 잘하는데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애였어요. 그래서 마리아 테레지아가 너 프랑스로 시집가야 되잖아. 하다못해 프랑스어 공부라도 좀 제대로 해라 하고 시키는데 간단한 거 물어봐도 엉망인 거예요. 그럴 땐 등짝 스매싱을 했어야지. 마리아 테레지아도 잔소리를 폭포수처럼 퍼부었는데 애가 너무 해맑기만 하니까 속이 터지는 거야. 이게 그냥 일반 집안으로 시집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놈 우기 집애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도 모르고 철떡소니도 없이 그치, 가서 중간 역할 잘해줘야 되는데. 그쵸. 앙투아네트가 프랑스 왕실에 가서 자리 좀 잘 잡아서 남편 루이 16세 잘 구워 삶아가지고 오스트리아에 무슨 일 생기면 여보 친정집이 힘들다는데 우리가 좀 도와줍시다. 외교부대에서도 프랑스가 좀 오스트리아 판도 좀 들어줄 수 있는 거고 군대도 좀 보내줄 수 있는 거고 그런 역할을 해주길 원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영리한 정치 감각을 보여주기는커녕 기본적으로 왕비가 될 감으로도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겁니다. 어느 왕궁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왕족과 결혼해서 왕비가 된다는 건 개인으로서의 삶을 내려놓고 고민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우리가 대통령 영부인을 봐도 그렇잖아요. 사적인 일상이야 있겠지만 그게 논란이나 이슈거리가 되면 안 되죠. 그치. 국가를 상징하는 존재로서 품위와 권위를 지키고 기품 있게 행동하는 것, 그게 민중들이 바라는 왕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래요. 아무래도 좀 엄격한 잣대로 바라보게 되죠. 근데 당시 어린 앙투아네트에게서는 그런 절제나 무게감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뭐 준비는 미흡해도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키거든요. 가서 실전에서 잘해봐라. 근데 베르사유궁에 딱 도착하니까 분위기가 자기가 살던 비엔나 붐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야. 원래 여기가 루이 14세가 귀족들 반란 못 일으키게 하려고 아예 커다란 궁전에 지어서 다 같이 모여 살게 만든 곳이잖아요. 아예 옆에다 두고 감시하려고 했죠. 그렇죠. 드센 귀족들 기선제압하려면 누가 위고 아래인지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궁정 예절을 미친 듯이 세분화하고 체계화합니다. 왕이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떤 귀족이 방에 들어올 수 있는지, 누가 옷을 건네고 누가 신을 신겨주고 누가 촛대를 들 수 있는지까지 전부 서열을 따라 정해놓은 거죠. 왕이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옷을 입고 식사하는 모습까지 귀족들에게 공개했고 그 모든 과정이 하나의 외식이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숨막혀. 회장님 집에서 눈치 보면서 사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쵸. 그래서 귀족들은 왕의 총애를 얻기 위해 작은 기회 하나에도 목을 맸습니다. 왕과 왕비에게 인사 한 번, 미소 한 번, 눈길 한 번 받는 것조차 정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르사유에서는 속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은 모든 사람이 가면을 쓰고 살아야 했던 거대한 정치의 무대였던 거죠. 앙투아네트가 루이 15세의 애첩이었던 디바리 부인한테 1년 넘게 먼저 말을 안 걸어서 크게 난리가 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먼저 말을 거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럼요. 베르사유 예법상 대화라는 건 윗사람이 먼저 트는 게 국룰이었어요. 내가 나보다 신분 높은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다고 옆에다서 어머 안녕하세요 이러면 안 돼. 뭐 어딜 지금 아랫것 주제에 감히 무례하게 말을 걸어. 아니 그게 뭐라고. 먼저 말도 못 걸어. 그쪽이 먼저 말 걸어줄 때까지 답치고 기다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와, 신분제 진짜 더럽네. 당시 앙투아네트는 왕세자비라 금에서 최고 신분이었기 때문에 앙투아네트가 등장하면 다들 주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 넘게 디바리 부인한테 말을 안 건다? 이건 너 같은 건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하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셈이었어요. 근데 디바리 부인이 누구야? 시아버지 애인이란 말이야. 아이고. 루이 15세가 아니 내가 성자며느리라 이쁘다 이쁘다 해줬더니 이게 우리 자기를 무시해? 그래서 이게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외교 문제로까지 번집니다. 미치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젊은 앙투아네트 입장에서는 이 격식으로 꽁꽁 묶인 베르사유가 얼마나 숨막혔겠어요. 그래서 숨통이 좀 트일 수 있는 자기만의 비밀 아지트 같은 걸 만들고 싶어해요. 그곳이 바로 그 유명한 뿌티 트리아노입니다. 이게 원래 루이 15세가 디바리 부인한테 하사했던 별궁이었거든요. 근데 루이 15세가 죽기 진짜 며칠 전에 자리 천국 가고 싶다고 여자 다 정리해야 된다고 하면서 디바리 부인더러 베르사유에서 나가라고 하죠. 아이고. 그래서 이제 손자 루이 16세가 왕이 되면서 이 별궁을 앙투아네트에게 준 겁니다. 오. 그러면서 앙투아네트가 이제 여길 자기 취향대로 만들라고 뒤집어 엎는 거지. 원래 이 일대가 루이 15세가 식물학과 원예를 즐기기 위해 조성한 정원이었어요. 이 양반이 좀 식덕이었단 말이에요. 식물덕. 그래서 식물원급으로 전 세계의 희귀한 꽃이란 식물들을 엄청 구해다가 놨었어요. 여기가 유럽 제일 식물원이었대. 근데 그때 애첩이었던 폼파두로가 자기야 여기다 별점 하나 짓고 프라이빗하게 힐링하는 아지트 하나 만들면 대박일 듯 해서 만든 게 바로 이 뿌티 트리아농입니다. 근데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폼파두로가 죽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그 다음 애첩인 디바리에게 갔던 건데 앙투아네트 손에 들어오면서 대대적인 리모델링에 들어가게 된 거죠. 루이 15세 때 만든 프랑스식 점원 일부랑 식물원을 다 갈아엎고 훨씬 자연스럽고 목가적인 영국식 점원으로 바꿔버립니다. 프랑스식 점원은 나무와 화단, 길의 모양까지 통제해서 기하학적으로 각을 딱딱 맞추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런데 앙투아네트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갑갑했다. 그녀가 원했던 건 꾸미지 않는 자연스러움이었죠. 그래서 꾸안꾸로다가 일부러 굽이치는 길을 만들고 인공 동굴을 호숫가지 만들어서 마치 원래부터 그곳에 있던 자연인 것처럼 연출합니다. 그 자연스러운 꾸안꾸가 돈이 더 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얼마나 그녀가 베르사유의 그 꽉 막힌 틀에서 벗어나고 싶었는지가 보이죠. 게다가 예술이랑 춤을 좋아했던 앙투아네트는 이곳에 작은 극장까지 만듭니다. 본인이 직접 무대에 서서 연기도 했어요.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작가죠. 이 보 마르쉐라는 사람이 만든 셰빌리아의 이발사에서 여주인공 로지나 역할을 멍비가 직접 맡습니다. 이걸 작가도 직접 와서 관람하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찐열적이었네. 앙투아네트가 가만 보면 끼가 있어. 근데 이 보마르쉐라는 인물이요. 당시 왕정과 귀족 사회를 아주 신랄하게 풍자하는 작가였어요. 진짜? 나중에 풍자 수위가 훨씬 센 속편을 쓰는데 그게 바로 피가로의 결혼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 하인 피가로가 나와서 귀족들 특권에 대해서 막 패폭을 날려요. 그래서 루이 16세가 이건 절대로 무대에 올리면 안 된다 하고 금지령을 내리거든. 근데 앙투아네트가 왕한테 아니 이거 그냥 풍자잖아. 그냥 무대에 올릴 수 있게 해달라고 실드를 쳐줘. 왜 그랬지? 앙투아네트한테는 이게 너무 요즘 핫한 영국이니까. 아이고. 이렇게 앙투아네트는 막 통제하는 것보다는 좀 자유로운 분위기를 좋아했어요. 자신이 군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기를 원했던 것처럼 말이죠. 당시 유럽에서는 계몽 사상과 미국 독립전쟁의 영향으로 자유와 평등에 대한 사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는데요. 이게 결국 부르봉 왕조의 맥을 끊어버리는 불씨가 될 것이라고는 앙투아네트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이게 나중에 신분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사상으로 번진 거네요. 그쵸. 그리고 앙투아네트는 푸티 트리아농 옆에 왕비의 촌락이라는 가짜 시골 마을도 만드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앙투아네트라 직접 밭도 일구고 소적도 짜면서 민중의 생활을 이해하려고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고요. 실제 농사나 축사는 전문 농부와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운영했습니다. 여기가 건물 겉모습만 소박한 시골집처럼 해놨지 내부는 상당히 세련되고 고급지게 꾸며져 있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네. 고급 리조트.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친한 친구들 불러가지고 브런치 먹고 산책하고 아이들한테는 시골 체험학습 같은 거 시키는 거죠. 진짜 고대인 시골 삶과는 거리가
어먼 모든 것이 세심하게 연출된 동화 속 세계였던 거죠. 소도 이쁘게 잘 시켜가지고 꼬리에 리본 달고 이게 당시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이었어요. 전원 판타지. 그래서 이런 그림들도 그려지잖아요. 로코코 시대에 전원 로망이 있었던 귀족들. 앙투아네트도 그 유행에 맞춰서 자기만의 아지트를 만든 겁니다. 진짜 시골 안 하는 애가 새똥밭을 구르면서 소 젖을 짜고 땡볕 아래서 하루 종일 일해도 빈곤하게 살아야 하는 그런 백성들의 피눈물 나는 삶을 체험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진짜 농민들이 보면 좀 많이 꼴짓을 하긴 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공들여서 예쁘게 만든 아지트에 안투아네트는 자기가 좋아하는 정말 몇몇 사람만 초대를 해서 모임을 엽니다. 이곳은 완전한 왕비의 개인 공간이라 오직 초대를 받은 사람들만 올 수가 있는 곳이었어요. 심지어 남편인 루이 16세조차 초대받지 않으면 함부로 올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진짜로? 사실 왕비라는 자리는 여러 유력 가문들과 도로도로 관계를 맺으면서 폭넓은 정치적 오군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베르사유 본궁에서 자꾸 여기로 기어나와가지고 자기 느낌에 재밌는 사람들하고만 시간을 보내는 거야. 그럼 초대받지 못한 귀족들은 정치적 입지가 줄어드니까 짜증났겠다. 당연하죠. 거기다 왕비의 총애를 받던 폴링약 집안이 막대한 연금을 받게 된 데다가 요지까지 싹쓸이하니까 왜 우리는 만나주지도 않고 저 집만 저렇게 챙겨주나 하고 반감을 갖게 됐죠.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제 험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저 뿌띠 트리아노만에서 뭘 하고 놀길래 저렇게 자기들끼리만 모여있냐. 무슨 취접하고 음란한 일이라도 벌이는 거 아니야? 하고요. 진짜? 귀족들 입에서 시작된 이 악성 루머가 나중에는 래카 유튜버급 찌라시 잡바들이랑 출판업자들 손을 거쳐서 팸플릿이 만들어져가지고 파리 길거리에 뿌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고. 진짜 임에 담지도 못할 취접스러운 연비어들이 나오고 그걸 사람들이 다 믿습니다. 이래서 베르사유가 무서운 곳이라고 했구나. 너무 안타깝네요. 만약에 앙투아네트가 좀 더 다양한 세력과 관계를 맺어서 자신을 지켜줄 정치적 기반을 만들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죠. 앙투아네트의 그 한 줌밖에 안 되는 찐친 라인에 우리가 잘 아는 페르젠, 폴리네크 부인, 랑발 공작 부인 같은 인물들이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왕비와 최측근들의 모습을 화폭에 담아낸 인물이 바로 엘리자베트 비제 르브렌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외모도 상당히 아름다운 편에 속했는데 그림 실력이 진짜 미쳤었다. 특히 여성들의 매력 포인트를 기깔나게 잘 캐치해서 차민하게 담아내는 능력이 탁월했죠. 이런 장밋빛으로 물든 생기 넘치는 뺨이라든가. 야, 피부를 진짜 어떻게 저렇게 그리지? 그러니까 또 이렇게 선을 넘지 않는 은근히 풍기는 관능미 이런 분위기들이 앙투아네트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한 거죠. 한마디로 너무 예쁘게 잘 그려뒀다. 게다가 둘이 동갑입니다. 진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장면이 이제 베르사유 장미 보면 1권인가 2권에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만화를 열심히 봤군요. 네. 비제 루브랑이 임신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붓을 떨어뜨렸는데 배가 불러가지고 이걸 굽히지 못하니까 왕비인 앙투아네트가 직접 몸을 숙여서 붓을 주워줘요. 그래가지고 비제 루브랑이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괜찮아요. 임신한 여자의 마음은 제가 잘 알죠. 라고 했던 에피소드죠.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런 거 보면 만화가 되게 유익해. 내가 아직 이거 보면서 프랑스 혁명 달달 외웠지. 근데 왜 어른들이 옛날에 그렇게 못 보게 했지? 야해. 이게 15금이었어서 은근히 야합니다. 초등학교 때 봤다며. 네. 아무튼 이렇게 왕비랑 친해진 비제 루브랭은 뿌티투리아농에도 출입하게 되면서 이 폐쇄적인 앙투아네트의 최측근들의 모임을 실제로 보고 그들의 초상을 남길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일단 투리아농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시골놀이 패키지가 기본 옵션이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궁정 예복 같은 건 훌훌 벗어던지고 가볍게 이런 슈미스를 입을 수 있었던 거죠. 약간 여자들 친하면 비슷하게 입고 사진 찍잖아. 그런 감성인가? 그치. 우리 투리아농에서 언니들이랑 힐링컷 이런 느낌. 그래서 보면 비제 르브렌 자신도 그렇고 폴리냐크도 그렇고 또 랑발도 그렇고요. 가짜 슈미즈 입은 사진을 피드에 올린 것처럼 이렇게 초상화로 남겨요. 근데 진짜 비제 르브렌하고 폴리어크 그림이 너무 똑같아. 이 사람들이 정말 헷갈려 했었어. 외고도 너무 닮았어. 그러니까 모자에 슈미즈 차림, 또 옷이 얇으니까 추우면 슈를 이렇게 하나 두를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자기들 스타일이라 비슷비슷하게 입고 그리는 건데 루브랭은 화가니까 손에 팔레트를 들고 있고 폴리냐크는 맨손이죠. 그런 차이점이 있구나. 이 패션은 바다 건너 영국에도 전해집니다. 영국에 앙투아네트 친부가 또 있었거든요. 또 그쪽 나라에도 패션 리더가 있잖아요. 데번셔 공작 부인 조지아나.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키나 나이틀리가 조지아나 역할로 나온 적이 있죠.
앙투아네트가 이 사람한테 친히 슈미즈 드레스를 선물로 쏴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조지아나도 이런 옷을 입고 그림에 나옵니다. 아이고. 이게 또 영국에서 핫한 패션이 되면서 영국 여자들이 너도 따라하기 시작해요. 이 스타일이 나중에 영국 리젠시 시대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여자들이 사계절 내내 그 얇은 모슬린 드레스에 숄 하나만 발랑 걸치고 다니다 피름 걸려 죽었다는 유명 모슬린병 괴담까지 야, 퍼질 정도였습니다. 앙투아네트는 진짜 인플루언서로 태어났어야 됐다. 그러니까 근데 앙투아네트의 슈미즈 차림이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됐을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비제 르브랑이 그린 슈미즈 차림의 앙투아네트죠. 괜찮은데. 근데 이걸 본 프랑스 사람들은 막 분통을 터뜨리는 거죠. 어떻게 프랑스 랑비가 이렇게 방구석에서나 입을 법한 옷을 입은 그림을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가 있냐. 게다가 이 드레스 소재가 영국산 면으로 만든 모슬린이었거든요. 영국의 특산품인 거죠. 그건 좀 경솔하긴 했네요. 하필이면 또 영국제야. 그쵸. 그래서 공인, 특히 왕족의 자리가 어려운 겁니다. 군주의 초상은 그냥 나 오늘 이쁘지 하고 올리는 사진이 아니에요. 왕권의 위엄과 국가의 번영을 보여주는 정치 산전물이었죠. 어느 정도 백성들의 자부심을 채워주는 연출이 들어가야 민심을 얻는 법이니까요. 그치. 은근히 국뽕이 느껴지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그쵸. 빅토리아 여왕이 자기 결혼할 때 웨딩드레스에 일부러 영국산 레이스를 잔뜩 쓴 것처럼 앙투아네트는 안 그래도 적국인 오스트리아 출신이라 시선이 곱지 않았는데 정치적 계산도 없이 너무 솔직하고 자유분방했던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상상해봐. 우리나라 왕이 옆나라 공주를 데리고 와서 왕비로 앉았어. 벌써 어떤 느낌인지 감이 확 오네요. 과연 그 왕비가 국민들에게 쉽게 사랑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속마음이야 어찌됐던 나는 내 나라 버렸다. 나는 죽어서도 이 나라 귀신이다. 이렇게 해야지. 그치. 그래야 되는 사람이 지금 속옷 같은 차림으로 라이벌 국가인 영국제 모슬린을 입고 나왔으니 가뜩이나 이미지 별로였는데 지금 뭐하는 짓이야. 그 시절에 인터넷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앞을 수백만 개는 달렸지. 비제 르블렌도 모슬린 드레스 너무 감성 돋고 이쁜데 우리 앙투아네트님 추미에 딱 맞춰서 인생 추상화 그려드려야지 했는데 이렇게 심하게 욕을 얻어먹을 줄은 정말 몰랐던 거죠. 이렇게 루이 16세 부부의 파멸은 그냥 하루아침에 일어난 비극이 아니었어요. 정치적 감각이 부족했던 두 사람의 성향과 무리한 미국 독립전쟁의 지원, 인기가 많았던 네케르의 갑작스러운 해임이라든지 어떤 결정적인 순간마다 내린 잘못된 판단들, 이런 것들이 정말 가뜩이나 흉작이다 불황이다 해서 먹고 살기 각박해지는 파리 시민들의 속을 뒤집어놨고 그 분노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진슴처럼 흉폭해졌을 때 그걸 해소시켜줄 제물로 루이 16세와 앙투아네트의 목이 필요해졌던 겁니다. 왕비가 아니라 그냥 배우나 하다못해 백작도인으로 살았으면 좋았을 뻔했어. 그치. 솔직히 매력도 있고 센스도 있어서 아예 연예인 했으면 잘했을 것 같아. 하지만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는 말처럼 권력의 중심에 선 인물은 좋든 싫든 정치적인 행보를 보여야 합니다. 철저한 이미지 관리, 자신을 지켜줄 정치적 우군 확보, 그리고 민심을 다스리는 기술이 필수적이었던 거죠. 앙투아네트가 이 진리를 깨달은 건 혁명이 터진 후였습니다. 그때부터는 진짜 왕비로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미 판을 뒤집기엔 너무 늦은 시점이었다. 드레스로 너무 안타깝네요. 사실 저도 정치질이나 처세술은 능숙하지가 못해서 만약에 제가 그 시절 앙투아네트였어도 비슷하게 살다가 날아갔을 것 같아요. 그치. 매일마다 케이크 먹고 와인 마시고. 맞아요. 내가 왕비인데 뭐 이러고 나대다가 머리끄댕이 잡히고. 백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앙투아네트가 아무리 정치를 잘했어도 거대한 프랑스 혁명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최소한 단두대에서 생을 마감하는 비극만큼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죠. 그렇네요.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언제 또 우리 페르젠 얘기 깊게 한번 파보고 싶은데 가만 보면 스캔들 엄청 좋아해.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있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십시오.